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어제 세종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50대 남자가 과거 동거녀의 일가를 찾아가서 엽총으로 총격을 가해서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결국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근데 이 사냥을 한다면서 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 이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총기 관리 문제가 그래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 실태에 관해서 알아보죠. 환경부 산하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 울산, 경남 지부의 박도범 사무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도범입니다. 예, 야생생물관리협회. 일단 여기는 법적으로 총기 사용이 가능한 협회죠? 예, 저희 회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총기 사용을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기 사용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총기 사용을 하시는 데죠? 예,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하는 유해조수 구제하고. 예. 수렵장, 예? 수렵장 사용을 하죠. 수렵장 사용이요. 예. 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것을 궁금해야 할 겁니다. 그 총을 있잖아요. 총을 네. 구입하는 과정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총포사에 가서 돈 내고 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여부,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 심신미약 상태인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죠. 예,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요? 예, 신체 검사,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일선 병원에서. 예. 확인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첨부를 합니다. 경찰서에 첨부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총을 사는 게 먼저 총을 사서 그 이후에 그런 서류를 내나요? 아니면 총을 사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안 내면 총을 못 사나요? 총을 사고 그 서류를 갖출 수도 있고요. 예. 사기 전에 먼저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예. 총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들을 모두 갖춰서 경찰서에 이제 서류를 내면, 일정한 어떤 검사를 거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총을 먼저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총을 딱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심신미약 여부라든지 정신병력 여부, 그리고 요새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독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걸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총 가져간 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총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총기가 등록되기 전에는. 가져갈 수는 없구나. 예, 총기가 등록되기 전에는 총포사에서 총기를 인수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허가가 떨어져야지 인수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은 총을 가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모두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죠? 이제 현행법상 수련 면허증과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지금 이 총기를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예? 다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총기를 받았는데 이 총기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맡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할 경찰서에 맡겼다가요. 제가 볼 땐
예를 들면은 어제 그 범인 같은 경우에도 수원 영통에 살고 있다거든요. 예. 수렵장에 가려고 내가 진짜 사냥을 한다. 그러면은 수원 영통에 수렵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수렵장을 가기 전에 그 포획 승인 허가증을 받고 났어요. 예. 그 포획 승인 허가증, 수렵 면허증, 사본, 총기 소지 허가증, 예. 그다음 수렵 면허 보험 예. 모든 걸 동봉하여 총기 보관 해제 신청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이제 보관 해제를 허가를 해주면 예. 그 총기를 들고 수렵장에 갈 수도 있고요. 가서 저 수렵장에 가기 전에는 일선 파출소에 지구대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수원 영통에 사는 사람이 수렵장이 예를 들면 강원도다. 예? 예. 그러면은 예. 그 총을 수원 영통 그 관할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그 수렵장까지 이동할 때는 총을 갖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자기가 그렇죠. 이동하는 예, 본인 개인이 운송 수단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죠. 운송수단을 통해서. 예. 그때도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그 규정에 의해서 총포 도군류 단속법에 의해서 네. 본인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총집을 딱 꺼내지 않은 채 이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어떤 조금 문제성으로 본다면 어제처럼 이제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주거지는 수원 영통구고 수렵장은 제천 단양인데 예. 그 아무 근거 없는 경유시가 발생해 있던 공주시 그 신관지구대라는 곳에서 예. 총기를 영치했을 때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행평상 모순점이죠, 조금. 그거 아주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그 생각을 네. 못했네. 그러니까 네. 총기를 받아갈 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사냥을 하겠습니다까지 다 적어내는 거군요. 네, 다 적어냈는데. 근데 예. 영뚱한 데 간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로. 예? 네, 그렇죠. 수렵장에 가지 않고. 그럼 네. 원래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총을 제천서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내가 그 공주에 볼 일이 급한 볼 일이 있어 바로 왔는데 여기에 총을 좀 보관해 놓고 내가 볼 일을 보겠다 하면 받아주기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상 좀 될 수 있는 한 안 되게끔 되었으면 조금 안전장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냥 수렵장과 총을 맡긴 파출소 지구대가 다를 경우에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요. 예.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는 거의 99%는 거의 차단되어 있는데 그쪽 예외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일선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네. 러시아 쪽에서 권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재나 이런 거 수입하는데 이렇게 묻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수렵장에서 수렵을 한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렵장 근처에 가서 총기를 맡겼다 총기를 찾아가지고 예? 예. 찾은 날 그러니까 수렵장에서 사냥을 하겠다고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예,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지금 현행 법상 규정에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입니다. 그럼 일출 이전부터 일몰 이전까지 일출 이후부터 그 사이에 그 총 가지고 딴 지역에 가서 사고 낼 수도 있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총기를 자기가 찾아서 꼭 밀렵이나 어떤 다른 용도에 하겠다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가버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현장을 잡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누구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총기에 GPS를 달지 않는 한은
어떤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GPS를 달아도 한두 정이 아니라 17만 정이나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총이. 아니 모든 경찰에 그거 매달려가지고 GPS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사용한 총 보셨어요? 예, 사진으로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총입니까? 그 수평상대하고 그 산탄 외대인데 이제 어떤 수립용으로 쓰기엔 적법한 총들인데 뭐 다른 부분 이상한 부분은 사진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렵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돼지 잡는 겁니까? 토끼 잡는 겁니까? 그런 것도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 총기는 그 총기를 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탄을 네.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18점 몇 잡는다. 미리짜리 썼대는데요. 네, 12게이지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실탄인데 그 안에 실탄이 예. 그 3OBK라든지 뭐 2OBK라든지 이런 게 2제로라든지 이런 실탄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산탄이 들어가는데 전부 산탄이 들어가는데 8발짜리를 넣느냐 아니면 16발짜리를 넣느냐 아니면 150발짜리를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렵 동물이 바꿔서 잡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인 모양이죠? 파괴력은 엄청나죠. 어느 정도 엄청납니까? 거의 뭐 200kg짜리 멧돼지도 그 8발짜리 그런 실탄에는 한 방 맞으면 그냥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8330님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쭤보셨는데 네. 우리가 군대에서 사격 훈련하고 나선 탄피 하나 없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 총기 관리도 총기 관리인데 실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실탄 관리는 그 어떤 그 총포상이나 무역상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탄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수렵장에 버려지는 탄피들이 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탄 관리도 실탄 관리는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탄 관리는 아직 총기 관리에 비해서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총기 사용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확실한 대안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예. 법적인 개선이 몇 가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좀 보완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1인이 올해부터는 그 엽총을 수렵장에 갈 때 2정을 못 찾게 돼 있었는데 예. 혼자가 2정을 찾았던 그런 부분. 2정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원래는? 네, 올해는 그 어떤 규정상 수렵장에 갈 때 자기 개인이 총기를 소지는 2정도 할 수 있는데 예. 수렵장에 갈 때는 혼자서 한 정만 찾아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는요? 올해는?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런 경우는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총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기 소지의 주거지를 경기도 수원인데, 수렵 허가지는 제천 단양이고, 그러면 이제 공주 신간지구대에 그 총기를 보관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끼고, 그런 부분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수렵장 총기는 자기 주거지 내지는 수렵장 그 해제된 지역에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렵장뿐만이 아니라 유해조수 포획이라든가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그 총기 사용이 좀 어느 정도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이제 허가 시에 좀 강범위한 기간이나 지역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총기 소지 허가가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갱신할 때 어떤 별도의 소양 교육이나 규정 강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환경부에서 개정 법률이 나왔는데 수렵 면허증 갱신 시 예전에는 어떤 따로 교육이 없었거든요. 한 번만 시험을 치고 수렵 강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5년마다 갱신할 때 신체 검사만 동봉을 하면 이제 그 수렵 면허 갱신이 가능했었는데 2015년 8월부터는 그 수렵 면허증 갱신 시 별도의 갱신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한층 강화됐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이 그 총기 소지 허가증도 5년마다 갱신할 때 갱신자 교육을 다시 재교육도 하고 그때 당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총기를 소지시켜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적정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일 말이에요. 예. 총기를 이제 이 수렵용으로 내가 사냥을 한다 그래서 총기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경찰서에서 갖고 나와가지고요. 예. 그리고 사냥을 한다 그러고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사냥 시기가 일출 후 일몰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냥 끝나고 나서 소주 한 잔 먹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어요. 예? 그래서 수렵장 근처의 파출소에 반납을 못했어요. 그럼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예, 그 시간에 따라서 가태료 금액이 틀려지고요. 예. 그 미기한 시간, 예.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가태료는 그 시간 미기한 시간에 따라 가태료가 벌금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그 제재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을 총기를 더 이상 출력할 수 없다는가 이런 제재도 다 있는데 특히나 음주를 하고는 총기를 막 들어가면 그 총기 취소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는 게 수렵 기간이 보통 1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광역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올해처럼 전년 1월 20일부터 6년 2월 28일까지 약 한 110일간 정도가 가능하고요. 예.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해주는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농민들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예. 봉사활동 목적으로 이렇게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유해조수 대리 포획이 있는데 예. 그거는 수시상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상시. 그러니까 네. 결국은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내 사냥을 할 수는 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범위한 허가나 강범위한 지역 허가는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약간의 통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이죠.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 울산, 경남 지부의 박도범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권투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옛날에 이 권투가 엄청나게 인기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전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최용수 선수, 불억을 넘긴 나이에 링으로 복귀한다. 갑자기 조지 포맨이 생각나네요. 네. 최용수 선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네, 이미 아저씨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복싱에서 은퇴한 게 12년 만이고요. 그리고 격투기 조금 하다가 격투기에서 역시 일본 선수한테 무릎을 꿇고 8년 만에 링을 떠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수로 다시 복귀하겠다. 격투기 선수가 아니라 권투 선수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요.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1972년생입니다. 예. 44살인데요. 불혹을 넘긴 나이에 링에 복귀를 하는데, 본인 얘기는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싱 선수였는데, 복싱 선수가 아니라 격투기 선수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복싱 선수로 링을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40대, 50대 중년 팬들이 아직도 복싱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희망도 주고, 또 중년들이 워낙 요즘 살기가 좀 쉽지 않은 시기니까요. 그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최용수가 19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복서였죠.
통산 전적 34전 29승 4패 1무. 18살에 늦은 나이에 복싱을 시작했어요. 근데 21살 때 우리나라 챔피언이 됐고 3개월 만에 동양 챔피언이 됐었죠. 또 1995년에 세계 권투협회 WBA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나서 7차 방어까지 하고 8차 방어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최용수가 복귀 전 계획을 오는 8월로 잡고 있어요. 상대는 일본인 베테랑 복서 또는 20대 우리나라 어린 선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또 인간 승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지 포맨도 제 기억으로 40 넘어서 다시 한번 세계 챔피언 땄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나이도 있고 그동안 또 많이 쉬었으니까 오래 하기는 예. 어려울 건데 뭐 짧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대결이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 소식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게 네. 2022년이죠. 이 카타르 월드컵 말이에요. 네네. 예? 아니 그 더운 나라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결정하든지 했어야지.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 하겠다? 전 그 결정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네. 아니 도대체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럽 축구가 이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일단은 피파가 이번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겨울에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치르는 방향으로 11월이 좀 유력해지거든요. 예.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프로 축구 리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뭐 이런 유럽의 14개 리그가 결성을 하고 있는 이익단체인데요. 예. 여기서 카타르 월드컵을 겨울에서는 안 된다. 겨울에서 하는 거는 재고돼야 된다. 당초처럼 6월이나 7월, 7, 8월 해서 여름에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카타르가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섭씨 4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알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피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싸우고 있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도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 피파죠. 이거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 여름에 경기하기가 어려울 걸 알면서도 왜 그쪽을 결정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이건 왜냐하면 선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실 겨울에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팬들이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한여름에 하게 되면 선수의 건강이나 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유럽 리그 입장에서는 한참 리그가 진행되는 중간에 월드컵을 하게 되면 리그 인기나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피파에 이같이 겨울에 월드컵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사실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월드컵의 전통을 카타르를 위해서 깨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꼭 월드컵이 기존에 열렸던 대회에서만 열려야 된다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습이라도 그건 법은 법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 카타르에서 월드컵 치르고 뭐 에어컨이 돌아가는 경기장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선수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팬들이 카타르를 이동하는 가운데 카타르가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하고 한데 섭씨 40도 넘는 데서 나라를 가서 거기서 계속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팬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하여간 피파의 결정 덕분에 그냥 온 세계 축구계가 들썩들썩하네요. 예? 네, 좋지 않은 거로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던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가나다라 와봐서 저착했다 봐.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임차 상인의 생존권 문제인데요. 상가 세입자 문제 물론 포함하겠죠. 바로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맘상무의 김남균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맘상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쭤보던데. 네. 맘상무는 그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막 법이 엉망이고 건물주가 안 그래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유지고 돈도 많으신데 무조건 나가라. 예. 쫓아내고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인들의 모임이다. 그렇군요. 예, 무척이나 상했다. 이렇게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김남균 대표께서도 홍대 앞에서 네네네. 저걸 하고 계시죠? 네네. 저는 갤러리를 하고 있고요. 뭐 작은 살롱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롱과 갤러리가 어떤 문화에 무식해가지고. 예. 원래 이제 갤러리는 살롱 문화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어요. 프랑스의 살롱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방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프랑스는 19세기 말에는 각 귀족들이 네. 부인이면 부인 살롱이 하나 따로 있었고 남편 살롱 따로 있었고 네네. 사실은 아니 오늘 간통죄가 2시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19세기 간통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성학을 가르쳐서 적었는데 살롱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네. 우리 이제 김남균 대표님의 살롱은 이제 그런 이제 옛날에 그 문화는 전통이 이어졌는데 네. 갤러리니까 전시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구나. 약간의 음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 그러면 홍대 앞이세요? 아니면 어디세요? 홍대 옆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홍대 앞에 있었다가 임대료가 높아가지고 한 5년 전에 옮겼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자꾸 지금 임대료 때문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되면 단골도 끊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단골이 끊기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마음을 어떤 골목에 두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 행복 추구권이라고 우리한테는 좀 다소 생소한데 아주 당연한 권리거든요. 고객의 행복 추구권 때문에 임차인을 못 내쫓게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신촌 앞이 문화의 거리였다가 갑자기 막 좀 장사하면 되니까 무조건 쫓아내고 임대료 폭등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상인은 상인들대로 손님은 손님들대로 피해를 보는
그래서 그게 홍대 앞으로 옮겨갔다가 또 홍대 앞이 또 그런 일이 또 반복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남근 대표처럼 상수동 쪽, 동교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나는 이걸 백화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초토화되는 거죠. 임차 상인의 생존권까지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그다음에 심지어 그 지역의 일구나 그런 전통과 문화까지도 초토화되는 현상.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임차 상인 문제가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문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게 안타까운데 책도 쓰셨다며요, 우리 김남근. 네, 지금 책을 써서 아직 그 출간은 못 하고 있고 3월 달에 이제 출간을 하는데요. 그 골목 사장 생존법이라고 하는 그 생활법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법률이라는 게 부당하게 뭐 그러니까 권리금, 이 권리금이라는 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권리금 이 부당하게 세 올리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존법이라는 게 당연히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떨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생존을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매번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물주는 조물주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찾아오고 고객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런 것까지 모두 건물주의 권한으로 뺏겨버리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예. 참 그 얘기가 오죽하면 이제 골목사정 조물주의 건물주가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남근 대표님이랑 저희 시민단체랑 민변 변호사들이 같이 임차상인들 상담하고 쫓겨나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정리를 하자 해서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되신 건데요.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 보호 기간이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도 서울 기준으로는 월세까지 합쳐갖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갖고 4억 이상이면 아예 보호를 안 해줘 버립니다. 법 적용이 안 돼 버립니다. 아예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을 수억 내고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맘 놓고 쫓아내면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60% 가까이는 재건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피해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피눈물과 함께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 수억씩 내요? 네, 많게는 10수억도 내고 그러죠. 10수억? 네, 명동 10수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아니, 그 권리금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 권리금은 이제 사실은 그 상인 그게 그러니까 디포짓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권리금. 네네네. 어디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법이 보호가 안 권리금 되잖아요. 보호를 안 돼서.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거는 이제 잘못 알려진 거고요. 외국에도 권리금이 있어요? 전 세계에 다 권리금은 있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양비라고 하고 유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유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포르ten가라고 해서 발걸음 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키머니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는 권리금은 다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법이 보호하는 나라도 있어요. 보험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잘못 알려진 사례입니다. 근데 어쨌든 권리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상인의 그 노력의 대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지역의 유동 인구에 따른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시설 투자에 대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영업 권리금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권리금이라는 건 쉽게 얘기한다면 이 전에 장사하든 건물주의 입장이든지 뭐든 여기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으니까 당신이 이런 좋은 자리에 들어오니까 거주도로 생각하지 말고 돈 내고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이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죠. 그게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뭐예요? 영업 권리금은 내가 우리 단골 수라든지 그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든지 하는 상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죠. 그러니까 그 상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는 건 그 상인이 빠지면서
다른 상인, 그 가게에 들어오는 다른 상인에게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네네. 당신 거저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돈 주고 가라. 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 권리금은 상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임차인과 임차인의 거래죠. 그렇죠. 네. 그 참 법률 책을 쓰셨더니 그냥 법률 용어 쓰시더라고요. 상인과 상인 네, 그죠? 거래죠. 이 임차인. 그럼 사실 건물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예를 들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미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전체 그 권리금의 예.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34조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예. 많은데 그 중에 96%는 상인과 상인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예. 사실상 나머지 4%가 문제인데 그게 대부분은 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바닥 권리금. 네, 여러 가지 권리금 예. 발달된 곳에서 권리금이 거래가 크게 거래되고 있는데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주가 너 나가 권리금은 없어 하고 나간 다음에 무권리로 월세를 대폭 인상해 가지고 주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왕의 귀환이라고 그러는데 내 아들이 유학해서 왔으니 내 아들이 이 가게를 접수하겠소 하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뺏어버리는 그런 약탈적인 것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상인과 상인이지만 네. 또 내가 나가더라도 다른 상인이 들어오면 그 상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데 네네. 당신 그냥 나가. 네. 라고 하면 돈 받을 기회가 박탈이 예, 된다는 네,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네. 1억 안팎을 내고 들어갔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라 그러면 예. 어느 누가 그냥 나갈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그리고 눈 돌아가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5천만 원 정도도 들어왔지만 예. 영업 프리미엄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저 피눈물나 노력해서 한 2억 정도 형성됐는데 그거 갑자기 나가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다른 임차상인한테 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 개정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차상인들 피해 60%는 재건축을 갑자기 한다고 그러네요. 네, 건물주가. 아유, 그거는 완전히 진짜 1년, 2년도 안 됐는데. 재건축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는 상인 입장에서는 장사 잘 하고 있는데 뭐 주인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주인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경리단길에 뭐 거기도 많더라고요. 경기장에. 예, 그 길 뭐 저기 연기자 일이 얼마 전에 터졌는데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라. 계약 기간 만료됐으니 나가라. 이러면은 여기서 상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권리금은 그냥 권리금 뭐 3천만 원 내고 왔어. 이건 억울해서 하는 얘기고 나 여기서 10년, 20년 장사하려고 투자해놨고 그동안에 적자 보면서도 열심히 일궈놨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이거는 사형 선고하고 똑같단 말이죠. 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일부 법을 개정은 해놨어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를 해라. 최초 계약 때 사전 고지해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데 지금처럼 좀 주인이 모자른 것 같아요. 바뀌어서 네. 예를 들면은 난 이거 다시 건물 짓겠다. 네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주도 사실 뭐 틀린 거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않습니까? 법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다가 들어간 돈도 있는데 나는 재건축이니까 나가라. 내가 소유권자야. 이거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나 3년 후에 재건축하겠으니 들어올래요? 이렇게 되면은 좀 형평성이 그 얘기 좋잖아요. 뭐냐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은 네네. 3년 후에 재계약한다는 그 약속이 그럼 그거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어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법은 이제 그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교수님 바뀌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법 전에 예. 그 계약했던 임대차나 예. 또는 지금 아까 말한 서울 기준으로 예. 월세가 100만 원이어도 예를 들면 그걸 보증금을 한 사람 1억이니까 예. 뭐 300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다. 그럼 대략 4억이 넘어버리잖아요. 예. 서울의 주요 상권은 다 4억이 그렇게 넘거든요. 그건 아예 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 경우는 그냥 속수무책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역의 라떼킹 사례 같은 경우가 2년도 안 돼서
수억을 투자했는데 전 재산을 이분이 정년퇴임해서 근데 갑자기 2년도 안 돼 재건축가 나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 권리금이라든지 시설 투자에 모두를 날리고 나가는 겁니다. 전 재산을.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나가라고 했고 네. 사실 이제 처음 계약할 때는 평생 해라. 보통 이제 그 건물주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하라. 네네. 그랬지만 1년 6개월 만에 계획이 틀어졌나 봐요.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렇다면은 퇴거 보상을 하는 것이 예의상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일본의 판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따라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일본에서는 라멘집이 있었는데 그 라멘집이 그 나갈 때 8억을 보상을 했는데 판결은 너무 적다 해가지고 다른 판례긴 하지만 28억을 그 보상한 데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투자비만큼은 그래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것이 사실상은 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존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임차상인 생존권 문제, 이게 참, 지금 굉장히, 아니, 그 꽃분이네 있잖아요. 또, 아이고, 예. 국제시장, 거기 나오는 거. 그분들마저도 쫓겨날 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미비하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임차인한테 다시 임차한 전대차 사례였는데, 권리금을 갑자기 올려달라 그런 겁니다. 법이 기간 동안 권리금 갑자기 올릴 수 없는데 그걸 모르고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나섰던 건데 그 경우도 이분도 권리금 원래 내고 나간 거 2천만 원 내고 나간 것도 못 받고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법인인데 만약에 개정되면 다른 임차사인한테 쫓겨나더라도 다른 임차사인한테 그건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받고도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권리금 말고 딴 것도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권리금 말고 이제 월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 1억에 3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보증금 1억에 28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다음에 올림으로 해가지고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300만 1원이 되면서부터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2배, 3배 올려달라. 잘 되는 짜장면집인데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짜장면집이에요. 근데 월세를 갖다가 300 내고 있다가 갑자기 600 내라. 안 그러면 나가.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인데 건물주분들에게 우리가 임차료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올 300. 거기서 예를 들면 조금 더 내서 350도 낼 수 있죠. 그렇게 야금야금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2배로 600, 700을 올려달라는 건 제가 상담이 엄청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밖에 보호를 안 해주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장사를 하는데 5년밖에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나마 최대. 근데 이제 보통 장사하신 분들 이야기를 10중 8구 최소 그래도 7년에서 10년 해야지 본전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온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평생 하면 제일 좋겠지만 평생 하는 게 바로 어렵다면. 근데 평생은 9358님의 말씀대로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평생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외국은 그렇게 길게 보장해 주면서 그 지역의 명물 문화를 만들잖아요. 교수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는데 다만 7에서 10년이라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요건 지금 조금 지역경제 전문가들 누구나 얘기합니다. 5년 후로는 본전도 못 뽑아요. 네, 맞아요. 매덕을 투자하는데. 일본은 100년 가업이 가능한 이유는 거기 법이 잘 돼 있어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 내쫓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100년 가업이 가능하고 우리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 해도 100년이요? 3년도 못합니다, 사실. 또 임대료를 안 내는 경우는 어디나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당연히 지켜야지. 임대료 안 내면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 건데 물론 그렇죠. 열심히 내겠다 이거죠.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고 근데 무조건 나가라 또는 폭등시킨다. 이것만 막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분야인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꽃분이네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전국에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먹고 살기에는 좀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맘상모의 김남균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매일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